안녕하세요. 여러분들 오늘은 한국사 20번째 강의, 바로 조선 후기의 신분질서의 변화와 농민의 분기를 이야기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가지고 있는 교과서 84쪽을 참고하시면서 들어주시면 훨씬 이해가 빠를 겁니다. 자, 먼저 여러분들 조선시대 후기 신분제 동의현상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죠. 조선시대 후기에 신분제에 많은 변화가 나타납니다. 자, 왜 나타나는가? 그 이유는 여러분들 여러가지 경제적 현상과 밀접한 연관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임진왜란이 딱 끝나고 났을 때 국가는 걱정을 많이 하죠. 세금 걷어들일 수 있는 대상이 사라졌습니다. 토지는 황폐화됐죠. 사람은 죽었죠. 거기에 또 하나의 전쟁 병자호란을 겪었으니 더더욱 힘든 상황에 맞닥뜨릴 수밖에 없었겠죠. 그렇지만 국가는 재건을 해야 될 수밖에 없고, 이 재건을 하기 위해서는 돈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돈을 확보하기 위한 일환으로서 여러분들이 알고 있듯이 토지조사 사업도 하고 호적조사도 합니다. 그렇지만 재원 확보가 결국 쉽지 않았을 거예요. 그래서 결국 혹시 국가는 이제 편법을 동원하는 겁니다. 그 편법의 방법이 바로 뭐냐? 자, 신분제 장사입니다. 한마디로 양반 만들어주는 거예요. 돈 있어? 상민 중에 경제적 여유가 있는 사람이 있으면 이야기하겠죠. 돈 내. 아이고, 우리 중에 돈 있습니까? 아유, 돈 있네요. 그러면 돈을 내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게 바로 납속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납속을 해서 여러분들 양반으로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리고 또 거기에 걸맞는 여러분들 명예간직을 또 국가가 앞장서서 막 판매를 합니다. 그리고 밑에 있는 사진의 모습이 교지. 누구 이름 여기 딱 써주면 역시 이제 졸지에 가선대부가 되는 겁니다. 그럼 어떤 현상이 나타날까요? 지금 양반이 지천에 깔렸습니다. 그냥 여러분들 걸어가다가 어깨 부딪히면 다 양반이야. 얼마나 양반이 많았으면 이 양반 저 양반 이렇게 미치기 시작을 하겠어요. 그것은 여러분들 당시 그런 하나의 자료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숙종 때 여러분들 9.2%였던 양반이 여러분들 철종 때 70%까지 숫자가 늘어나요. 하나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났다는 얘기죠. 그럼 여러분들 생각을 해보세요. 이 많은 사람들이 다 양반이고 면세 면역의 특혜를 누린다고 한다면, 자, 여기 28%에 해당되는 우요 상민들은 아마 거덜나겠죠. 얼마나 힘들겠어요. 자, 이런 현상이 사실 조선시대 후에 나타난 거예요, 지금. 그러다 보니까 양반에도 다 같은 양반이 아니겠죠. 정말 권력을 장악하고 경제적인 그런 능력을 갖춘 이 양반들, 그들은 도시에서 살고 있었을 겁니다. 또 정치와 경제 권력을 장악한 곰반. 비록 여러분들 권력과는 거리가 있지만 시골에서 아직도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던 양반, 그리고 삶에 있어서 상민과는 별반 다름이 없는 몰락한 양반인 잔반도 있는 겁니다. 한마디로 양반 안에도 계층의 분화가 나타난다는 거죠. 다 같은 양반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아까 이야기했듯이 저작거리에서 여러분들 몸부딪히면 여러분들 이 양반 저 양반 삿대질 하는 거고 엎어치기 하는 거 아니에요. 그 정도로 양반의 가치가 떨어지는 겁니다. 자, 물론 이와는 또 여러분들 다르게, 자, 농민들 중에서도 경제적으로 여유가 생겨나는 농민들이 있었어요. 특히 영농기술의 보급, 이양법, 그리고 견종법, 그리고 상품 작물을 재배합니다. 그래서 부자 농민이 탄생을 해요. 그리고 여러분들 조선시대 여기 상품화폐 경제가 발달하면서
여러분들 공인 같은 상인, 그리고 전국 최고의 도매업자인 도고, 이들은 여러분들 엄청난 돈을 벌게 되죠. 한마디로 부상이 됩니다. 자, 농민이나 여러분들 상인이나 부자가 된 사람들의 공통점은 위로 올라가고 싶겠죠. 차별받는 신분을 벗어나고 싶겠죠. 결국 양반을 꿈꿀 수밖에 없고. 자, 그래서 합법적인 방법, 납소 공명첩을 통해서 양반이 되기도 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는 때때로 족보를 위조한다든가 유생을 사칭하는 방법을 통해서 불법적으로 양반이 되기도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저 어떤 현상이 나타났을까요? 결국 상민이라고 하는 사람들의 이 조세 부담은 엄청나게 결국 사회적 문제로 대두됐을 겁니다. 뻔하지 않겠어요? 나 세금 내기 싫어. 항조 거세운동을 전개하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에라이 모르겠다 이 젠장 그러면서 깊은 산속으로 튈 겁니다. 역을 피해 달아나겠죠. 그럼 국가는 여러분들 상민들의 조세 부담을 낮춰야 되기 때문에 결국 할 수 있는 방법은 어떻게 되겠어요? 상민의 숫자를 늘리겠죠. 상민의 숫자를 늘리기 위한 방법으로서 여러분들 노비의 숫자를 줄이는 정책을 추진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국가의 노비, 공노비를 순조 때 해방을 시킨다든가, 아니면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하는 겁니다. 우리나라 노비는 일천죽천자를 해서 엄마, 아빠 쪽에 한쪽이 노비면 노비예요. 한마디로 노비 종부법, 즉 아빠가 노비면 자식 노비. 노비 종모법, 엄마 노비면 역시 그 자식은 노비가 적용이 됐었습니다. 근데 이제 노비 종부법은 폐지하고 노비 종모법만 적용을 해요. 한마디로 엄마가 노비인 경우만 그 자식이 노비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노비의 숫자를 줄이기 위한 궁여지책이 되겠죠. 물론 노비가 아주 귀했습니다. 아니 이제 귀해지겠죠. 그리고 산노비의 숫자도 많이 줄어요. 그 이유는 여러분들 굳이 이렇게 보니까 영농기술의 발달은 많은 노비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죠. 한 사람의 넓은 땅에 광작 현상이 나타나니까 여러분들 양반 지주 입장에서 볼 때는 굳이 다른 노비를 소유할 이유가 없죠. 그래서 결국 노비를 해방시켜주는 겁니다. 이해되죠? 그럼 여러분들 중간계층은 또 어떤 생각을 가질까요? 그들은 그들 나름대로 이거 뭐야? 우리만 왜 대우 안 해줄까? 그럼 나는 내 몸에 반쪽의 양반의 피가 흐르는데 라면서 서울들도 불만을 표출했을 거예요. 자, 상소를 전개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렇게 서울에 대한 차별도 좀 완화하는 모습이 있고, 특히 정조 때 규장각의 검서관으로 서울 출신을 등용을 하기 시작을 하죠. 그래서 이동무, 유득공, 그리고 박제가 같은 인물이 여기 해당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또 기술직 종사자인 중인들은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쟤네들은 그래도 이제 문관, 무관으로 진출하는데 우리는 뭐야? 이렇게 생각을 하겠죠. 우리에게도 혜택을 부르짖는 무슨 운동을 하겠어요? 소청운동을 전개합니다. 철종 때 많이 이루어졌어요. 그런 내용을 보여주는 자료가 여기 있는 겁니다. 자, 뭐라고 그러느냐면 서울과 중인의 관직 진출에 제한을 두는 것은 우리나라만의 편벽된 일이나 한마디로 잘못된 일이나 억울함을 품고 지내온 지가 몇백 년이 되었대요. 그런데 서울은 다행히 조정의 공정하고 성대한 덕을 입어 양반과 마찬가지로 문관과 무관으로 임용되는데 구애될 것이 없대요. 거의 차별을 안 한다는 얘기죠. 그런데 우리 중에는 이렇게 은택의 성대한 시기에 홀로 이 은혜를 입지 못하니 어찌 탄식이 없겠는가. 이제 바야흐로 의논을 모아 글을 써서 원통함을 호소하고자 하여 먼저
통문을 띄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한마디로 지금 여론 조성을 위해서 통문을 띄우는, 그러면서 자기들의 신분의 한계를 지금 지적하는 그런 글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이렇게 신분 상승 운동을 전개하고 있다. 그러면 지금 조선시대 후기는 조선시대 전기에 비해서 신분 변동이 되게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신분이 변동되어 오고 있다는 것은 어떤 면에서는 자, 사회가 상당히 긍정적으로 발전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거예요. 나아지고 있다는 겁니다. 가고 있다는 겁니다. 어디로? 평등한 모습으로. 이해되죠? 그러면 여러분들 또 이렇게 조선시대 후기에 또 어떤 모습이 있었나? 뭐 당연히 향촌에도 많은 변화가 있습니다. 자, 향촌사에서는 여러분들 우리 향반이라고 하는, 즉 시골에서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양반들이 있어요. 아주 예전부터 서원과 향약을 통해서 향촌사회의 영향력을 과시했던 사림 양반들. 대단한 파워를 가지고 있죠. 자, 이들이 이제 흔히 이야기하는 구향, 옛날의 양반입니다. 이들은 여러분들 유양소라고 하는 이런 하나의 기구를 장악하면서 향촌에 행정적인 영향력도 미치죠. 그리고 그들은 자기들 나름대로 이렇게 그 고을의 양반임을 알 수 있는 향안이라는 이런 하나의 일종의 출석부, 장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인명부죠. 인명부, 명부야. 자, 그런데 여러분들 조선시대 후기에 농촌에 엄청난 변화가 왔습니다. 자, 농민들 중에 돈 많이 버는 사람도 나타났어요. 아까 이야기를 했잖아요. 이양법, 그 다음에 견종법이라는 영농기술의 보고, 그리고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상품작물의 재배를 통해서 돈을 엄청나게 버는 사람이 생겨납니다. 그들은 역시 마찬가지로 양반의 모습으로 발전해 가겠죠. 물론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여러분도 어떻게 되겠습니까? 힘들겠죠? 몰락을 하겠죠? 그래서 농사를 갖다가 그만둘 수밖에 없고 강업에 종사하거나 수공업에 종사하고 상업에 종사하는 현상이 나타날 겁니다. 자, 문제는 이렇게 양반이 된 사람들, 그 고을에 양반이 됐다고 그래서 돈 주고 양반 됐다고 그래서 여러분도 어떻게 되겠어요? 뭐 그 지역사에 영향을 미쳐야 되는데 이 기존의 양반들이, 아이고 새롭게 양반이 된 사람들 보고 아이고 나랑 이제 똑같은 양반이네 그러면서 지역사회에 결국 양반들 세상으로 끌어들여 주겠어요? 절대로 그럴 일 없죠. 너네가 무슨 양반이냐, 반쪽아리 같은 양반이지 돈만 있다고 되는 게 아니야, 이런 식으로 결국 배제시켰을 겁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국가로부터 납속이나 공명첩을 통해서 양반이 된 이런 하나의 양반들, 돈은 많습니다. 그럼 당연히 누구랑 맞짱 뜨겠어요? 결국 구양과 대립을 하겠죠. 첫 번째는 이 향안이라고 하는 곳에 등재되는 싸움이 시작될 겁니다. 나도 양반이야 라고, 인명부에 넣어줘, 이렇게 이야기를 하겠죠. 두 번째는 여러분들 향촌사회의 주도권을 놓고 싸울 겁니다. 특히 향예라고 하는 여러분들 요 양반들의 회의, 그 회의의 주도권을 놓고 싸웠을 거예요. 그럼 어떤 현상이 나타날까요? 심각하겠죠. 그런데 이런 신앙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 고을의 수령과 향리와 결탁을 해서 사실상 주도권을 장악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어떤 현상이 나타났을까요? 신앙은 수령과 향리에게 강한 어필, 특히 수령에게 여러분들 비판을 하기가 쉽지 않죠. 그러다 보니까 향예의 역할이 축소되겠죠. 그러니까 전체적인 양반들의 영향력이 지방사회에서 예전만큼 강하지 못할 겁니다. 그러면서 사실상 수령과 향리의 권한이 강해지고 조선시대 후기 농촌사회가 사실상
이런 많은 부정과 비리가 나타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다다르겠죠. 그러니까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여러분들 이런 사회적인 변화, 자, 사회적인 변화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이것도 역시 경제, 정치, 사회, 문화 다방면에 영향을 미치는 겁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지금 기존의 양반이었던 우리 전통적 양반인 사족과 새롭게 양반이 된 신양이 향촌사회에 주도권을 놓고 서로 싸우더라. 뭐 그런 모습을 우리가 충분히 이렇게 예상하는 모습 중에 그것도 많이 어쨌든 지역사회에 그런 신분제에 미치는 영향이 좀 많이 완화되긴 하죠. 이렇게 보면 사당달을 봐도 여기 보면 갓쓴 양반의 자제도 있고 뭐 댕기머리 하는 일반 상민의 자제도 있다는 거죠. 어쨌든 좀 신분제가 많이 완화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겁니다. 자, 됐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조선시대 후기는 어떤 사상이 있었을까? 자, 정치는 세도 정치고 경제는 피폐해지고 사회는 지금 약간의 신분제 변동이라든가 여러 현상이 나타납니다. 신분 상승한 사람들이 좋겠지만 신분 상승하지 못한 상민들 상대적 박탈감을 가질 수밖에 없죠. 그리고 조세 부담도 커졌습니다. 세상 더럽다고 생각을 하겠죠. 자, 이런 더러운 세상이 끝장나고 새로운 세상이 열릴 거라고 하는 희망을 갖고 살기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미륵신앙이 되게 유행을 해요. 자, 이 어두운 세상을 구원해줄 미륵불이 나타날 것이다. 그래서 조선시대 후기에 전국적으로 여러분들 많은 미륵불이 만들어지는 결과를 가져오는 겁니다. 자, 이런 하나의 더러운 이씨 세상은 가고 정씨가 왕이 될 거야 라고 하는 각종 그런 하나의 예언 사상, 즉 정감록 같은 예언서가 유행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천주교가 또 유행을 해요. 천주교는 17세기서부터 일종의 서양의 학문의 대상으로 수용되기 시작을 했습니다. 어떤 종교적 대상이 아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주로 약간의 소외된 계열이었던 남인들에 의해서 이루어집니다. 특히 정약용 가문 같은 사람들이 되죠. 자, 이 사람들이 여러분들 이렇게 천주교를 연구하다가 갑자기 무릎을 꿇고 하나님 하기 시작을 하죠. 종교로 바뀌는 겁니다. 자, 이와 같은 종교로 바뀐 천주교가 민간사회에 널리 보급되게 되는 것은 자, 하나님 앞에 모두가 다 평등하다고 하는 인간평등을 주장합니다. 이 고통받는 세상을 떠나 구원을 받을 수 있을 것을 이야기하죠. 내세의 영상을 이야기합니다. 아무래도 어떻게 되겠어요? 소외받는 사람들, 핍박받는 사람들에 의해서 결국 천주교를 믿기 시작을 하겠죠. 자, 정부의 입장에서 보면은 결국 평등을 주장하는 이런 하나의 천주교 좋아할 리가 없죠. 거기다가 유일신을 숭배하다 보니까 여러분들 제사 의식을 거부합니다. 바로 유교적인 윤리가 저해되는 결과를 가져오겠죠. 그래서 바로 정부는 천주교를 사교로 인정하고 결국 박해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신의 박해, 신유 박해, 기회 박해, 병인 박해가 일어나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죽고 결국 순교의 길로 가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또 이에 반해서 여러분들 동학이라고 하는 종교는 어땠을까요? 동학은 사실은 서학의 반대적 개념으로 등장합니다. 상당히 예세를 반대하는 모습을 이렇게 보여주는 거예요. 예. 자, 최재호라는 분이 창건합니다. 네가 곧 하늘, 네가 곧 사람이야. 인내천사상이죠. 그러니까 사람이 곧 하늘이래요. 인간의 존엄성을 엄청 강조하죠.
그리고 이 그지 같은 세상을 뒤엎어버려야 된다고 하는 혁명상은 후천개벽을 주장합니다. 당연히 파격적인 종교가 될 수밖에 없고, 정부 입장에서 보면 이런 종교는 여러분 기존의 사회를 붕괴시키기에 충분하기 때문에 니는 나쁜 종교야, 사교야, 백성들을 현혹시키고 어리석기는 최재훈은 안되겠네. 그래서 결국 1864년에 처형을 시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민중사회에 새로운 이런 하나의 종교가 붐이 부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도 이렇게 각 지역의 농민들은 왜 분기가 일어났을까? 분기입니다. 그럼 분기가 일어나게 되는 이유는 뭐 힘드니까 일어나겠죠, 그렇죠? 여러분들 세토정치 때 여러분들 생각 삼정의 문란이라는 거 이미 배웠잖아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전정의 문제, 군정의 문제, 한국 즉 한정의 문제. 백성들 정말 내가 이 시대에 살았어도 나도 분기에 참여했을 것 같아요.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거기다가 여러분들 세도가들의 일어나는 부정, 세도가들의 이런 부정뿐만 아니라 이 세도가들의 영향을 받고 있었던 수령들의 부정, 그러다 보니까 결국 난이 발생하는데 1811년 홍경래난이 발생하는 겁니다. 자, 홍경래난이라고 하는 건 여러분들 관서, 여러분들 평안도에서 일어나는 건데, 그럼 왜 평안도에서 난이 발생했느냐? 일단 여러분들 이 지역은 여러분들 지방차별을 많이 받으니까 그러니까 세도정치도 원인이지만 또 하나는 지방차별도 밀접한 연관이 있어요. 조정에서 서터를 버림이 썩은 땅과 다름이 없다. 한마디로 분토, 똥덩어리 땅이라고 하는 겁니다. 심지어 권문의 노비들도 서토의 인사들을 보면 반드시 아이고 평안놈들 하면서 비하한다. 이러니 이 지역 출신들이 여러분들 과거에서 합격할 가능성은 사실상 없죠. 그래서 홍경래 같은 몰락한 양반들의 불만이 매우 컸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 지역은 이 청과의 교육에 여러분들 아주 중요한 관문입니다. 자, 중소상인들이 청과 교육을 하다 보면 느끼는 게 딱 있죠. 정부 관료들에 대한 불만, 정부의 경제정책에 대한 불만, 그리고 나가서 대상인들의 횡포에 따른 상대적인 그런 하나의 불만들이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 지역은 여러분들 광산 개발이 활발하게 이루어졌던 지역입니다. 전국에 불만이 많은 그 일확천금을 꿈꾸면서 모여든 광부들이 많았어요. 그들에게 생각보다 많은 돈이 주어지지 않았을 때 상대적인 경제적 박탈감을 느꼈을 겁니다. 불만이 싹이 트죠. 이러한 지역적인 특성이 결국 세도정치라고 하는 이 정치적 문제를 맞닥뜨리게 되니까 갑자기 뻥 터져버리겠죠. 그게 홍경래 난입니다. 자, 여러분들 가산에서 분기에서 여러분들 쭉 여러분들 이렇게 전개하는 겁니다. 박천, 정주, 철산, 용천, 의주. 그렇지만 결국 정부군에게 진압을 당하죠. 그리고 또 하나가 바로 여러분들 철종 때 삼정의 문란이 매우 극심하죠. 즉 세도정치로 인해서 삼정의 문란이 극심하자 진주에서 결국 뻥 터졌습니다. 그게 1862년에 임술년에 발생한 밀란이다. 그래서 바로 임술밀란이라고 하는, 물론 그 지역에 여러분들 병마사였던 백낙신의 수탈도 하나의 원인이지만 당시에 이와 같은 그런 하나의 세도정치의 불만은 전국에서 밀란이 붕괴하는 결과를 가져오는 겁니다. 너무 많이 발생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 이렇게 보게 되면 정말 그렇구나. 가장 큰 게 여러분들 거기 보면 진주,
그 다음에 계령, 이런 곳에서 외란이 발생했습니다. 그러니까 정부는 대책을 세우겠죠. 그때 이제 안핵사가 파견이 돼서 나름대로 이 문제점을 해소하려고 합니다. 그때 가장 앞장섰던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누구냐면 바로 초기 개화사단가라고 일컬었던 박규수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이 농민의 분기가 삼정의 문란으로부터 시작됐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삼정 이정청을 설치하는 등 일련의 노력을 기울이기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쨌든 여러분들 조선시대 후기에 역시 사회적으로 뭐가? 농민의 분기. 이런 당시의 시대적 상황을 반영한 유명한 영화가 여러분들 군도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혹시 시간적 여유가 있으면 한번 봐주시는 것도 당시 조선시대 후기 사회를 이해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이것으로서 여러분들 20번째 강의를 마치기로 하고 다음은 여러분들 강화도 조약 이후의 역사를 한번 이야기해 보기로 하죠. 자, 이것으로서 여러분들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